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DNA의 복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을 거예요. 내용이 진짜 많을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좀 많이 대충한 경향이 있어서. 자, 봅시다. 일단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지고 개수가 늘어나는 거,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포 분열은 왜 할까요? 세포 분열은 왜 할까요? 생물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돼서 이제 지금처럼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세포 분열을 왜 할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방금 전에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우리가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개체의 크기도 커지겠죠. 하지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성장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세포가 작은 세포가 여러 개 있어서 큰 개체랑 세포가 그냥 커가지고 큰 개체는 어떤 큰 차이를 가지냐면, 잠깐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정육면체를 그릴 거예요. 자, 정육면체 3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고요. 두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이고,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입니다. 자, 이걸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정육면체의 겉면적은 얼마인가요? 첫 번째 정육면체의 겉면적. 겉면적은 1 곱하기 1이 6개 있으니까 겉면적 6이죠. 자, 두 번째 이 정육면체의 겉면적은 얼마죠? 6, 4, 24. 24가 되겠죠. 세 번째 이 정육면체의 겉면적은 얼마인가요? 9, 6, 54. 54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 부피를 한번 볼까요? 자, 부피를 보면 얘는 1의 세제곱 1, 얘는 2의 세제곱 8, 얘는 3의 세제곱 27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단위 부피당 겉면적을 보면, 즉 겉면적을 부피로 나눠볼게요. 얘는 겉면적을 부피로 나누면 1분의 6, 6이 되고요. 얘는 8분의 24, 3이 되고요. 얘는 27분의 54, 2가 됩니다. 즉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부피당 겉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세포는 그냥 여러분들 생명체의 기본적인 조건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였죠. 물질 대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물질을 사용하거나 만들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때 세포는 아시다시피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자, 그렇다면 세포 안과 바깥으로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딜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죠. 즉 물질의 이동 통로는 세포막이에요. 자, 그럼 세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양과 만들어내는 노폐물의 양은 세포의 무엇에 비례할까요? 부피에 비례하겠죠. 즉 필요로 하는 물질은 세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그 물질을 이동시킬 통로인 표면적은 제곱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 이동,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들은 생장을 할 때 단순히 크기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여러 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포 분열은 이제 생장을 위한 세포 분열이고요. 이런 생장을 위한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로 이루어집니다. 세포 분열을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 개의 큰 세포 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큰 세포 분열, 첫 번째 체세포 분열, 두 번째 생시세포 분열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런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생시세포 분열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부계로부터 오고 아빠로부터 오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엄마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사람은 염색체, 그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죠? 그렇죠?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정자를 만들 때 46개 염색체를 다 넣어줬다고 합시다. 엄마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난자를 만들 때 이걸 다 넣어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의 세포를 만들었다면 염색체가 몇 개가 돼버릴까요? 92개가 돼버리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말도 안 되게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염색체 수가 다르면은 종이 다르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생세포를 만들 때, 정자를 만들 때 이 46개의 염색체를 반으로 딱 잘라서 23개의 염색체를 넣어주고요. 어머니도 난자를 만들 때 46개의 염색체를 반으로 쏙 잘라서 23개의 염색체만 넣어줘요. 그리고 이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가 모여서 비로소 우리가 아들, 딸들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나나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바로 아버지가 정자를 만들 때, 어머니가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염색체 수를 줄이면서 분열하는 걸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었죠. 감소했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감수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 세포 분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 잠깐 그 선생님 태블릿을 잠깐 보시면 초점이 잡힐는지 모르겠네. 자, 세포 분열은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세포 분열은 여기 보시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들어본 적 있죠?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포 분열을 실제로 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시기는요 되게 짧고요. 그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가 매우 길어요. 자, 그런데 이 간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던 세포가, 하나가 있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했다고 합시다. 그럼 크기가 어떨까요? 크기가 작겠죠. 분열했으니까. 그럼 일단 이 세포가 좀 크기가 커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맞죠? 분열하기 전에 또 분열해야 되니까 계속 쪼개기만 하면 작아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즉 생장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계속 나누기만 하면 DNA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분열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DNA를 먼저 2배로 늘려야 될 것이다. 즉 DNA를 합성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분열을 준비했다가 실제 분열이 들어갔을 때는 순식간에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보시면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나 어차피 기본적인 모세포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모세포는 똑같고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생명체는요, 염색체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얘랑 크기랑 모양이 똑같죠? 얘랑 크기랑 모양이 똑같죠? 자, 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쌍을 이룰 수 있죠. 얘랑 쌍, 얘랑 쌍이죠. 그래서 이때는 EN이라고 핵상을 표현을 해요. EN은 4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E는 뭐예요? 쌍을 이루고 있어 라는 뜻이고, 4는 뭐예요? 염색체가 다 해서 몇 개 있어? 4개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세포를 복제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분열을 해서 똑같은 세포 2개를 만들 거예요. 자, 원래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분열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세포를 갖다가 분열해가지고 똑같은 딸세포 2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냥 쪼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기 지금 염색체 위에 DNA가 있죠. 염색체 안에 DNA가 있죠. DNA를 2배로 불리는 작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2배로 불렸죠. 옆에 더 붙였잖아요. 2배로 불어놨죠. 이렇게 2배로 불리는 작업을 하고요. 2배로 불린 후에
바로 이 두 배로 불려진 이 염색체를 갖다가 다시 찢어서 나눠 가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자, 감소 분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배로 불리는 과정은 똑같이 거쳐요. 근데 두 배로 불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첫 번째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분열을 할 때 이 두 배로 불려놓은 부분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게 돼요. 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염색체가 몇 개 있나요? 처음에 모세포는 염색체가 4개 있었죠. 여기는 염색체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2개밖에 없죠. 하나, 둘, 2개밖에 없죠. 염색체 개수가 줄어드는 분열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소 분열이라고 불러요. 감소 분열. 자, 근데 이 감소 분열은 독특하게도 분열을 2번을 해요.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분열을 감소 1분열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분열을 감소 2분열이라고 하는데 감소 2분열에서는 DNA를 복제하는 부분이 없이 이 상태에서 바로 찢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얘를 찢어서 하나씩 나눠가졌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자가 되는 거죠. 생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포분열, 체세포분열과 감소분열 비교해보시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비슷해요. 모세포는 똑같아요. DNA 복제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리할 때 배열을 다르게 하죠. 이때는 복제한 DNA를, 염색체를 찢어서 나눠 가진다면 이때는 찢어서 나눠 가지지 않고 상동 염색체를 분리해버려요. 쌍이었던 걸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해에서 찢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얘는 한 번 분열했으니까 결과물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얘 감소 분열은 두 번 분열했으니까 결과물이 몇 개 나오죠? 4개가 나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얘는 결과물, 얘가 지금 4개의 염색체, 2에는 4, 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물 역시 2에는 4, 하나, 둘, 셋, 넷, 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즉, 염색체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체세포 분열은 안 변한다. 근데 감소 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여기는 2에는 4, 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물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죠. 즉, N은 2,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감소 분열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자, 그럼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포 분열을 얘기할 때 이런 표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런 표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즉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2N에서 N으로 줄었다가 N에서 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그 그림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한 개 안에 있는, 핵 하나 안에 있는 DNA 양이 2에서 4, 4에서 2로, 그리고 생세포 분열은 2에서 4, 4에서 2로, 2에서 1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생장하는 곳, 그러니까 식물은 생장층과 형성층, 동물은 모몸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식물은 꽃밥, 미씨, 이제 아니면 동물은 정수나 난소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사실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염색체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DNA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그러면 염색체 수는 어떻게 셀 것인가? DNA 양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있었죠? 이 그림. 요 그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제가 직접 그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일반적으로 가장 그리기 쉬운 거는 염색체 딱 2개만 그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의 모세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원래의 모세포는 빨간 볼펜이 어디 갔지? 이 원래의 모세포는 이렇게 2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2개 염색체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네요. 상동 염색체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이라고 표현하고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2개 있구나. 그럼 몇 쌍이 있는 거야? 한 쌍이 있는 거죠. 2N은 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표현합니다. 이 모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2개의 딸세포, 똑같은 딸세포를 만들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결과물을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냥 바로 찢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찢지 말고 어떻게 찢어라? 일단 DNA를 복제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파란색,
염색체가 있었고 여기에 빨간색 염색체가 있는데 얘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옆에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옆에 똑같이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 세포 끝에서 방추사라는 쉽게 말하면 이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실이 있어요. 방추사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얘네들 휙휙 양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부분을 찢어버리게 되죠. 찢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찢어서 반으로 나눴다면 어떤 결과물 나왔을까요? 빨간 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걸 갖다 찢어서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빨간 거 한 가닥이 남을 거고 파란 것도 한 가닥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빨간 거 한 가닥, 여기도 빨간 거 한 가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파란 거 한 가닥, 여기도 파란 거 한 가닥이 들어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원래 모세포와 만들어진 딸세포 어떻습니까?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가시죠. 연락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 수치실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숙직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갈 때 연락을 하라고 하죠. 지금 몇 시냐? 11시 35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늘 해놓고 가야지. 자, 여기서 보시면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돼서 찢어져가지고 원래 똑같네. 자, 이게 무슨 그 분열이라고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시세포 분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생시세포 분열이나 아니면은 체세포 분열이나 어떻다고요? 모세포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모세포 똑같아요. 그럼 같은 생물의 모세포니까 당연히 염색체 똑같이 가지고 있겠네? 한 쌍 가지고 있네? 2n = 2.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세포 분열할 때도 첫 번째 분열을 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한다? DNA를 합성해서 복제하는 시기를 거쳐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뭘 만들어요? 복제된 DNA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염색체를 만들게 돼요. 이런 형태의 염색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얘네들이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도 방향이다 무슨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생명과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자, 얘가 배열이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렇게 배열됐었죠? 이건 어떻게 배열되냐면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배열된 상태에서 그냥 양쪽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너 이리 와. 끌고 가요. 그렇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찢어지겠니?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한쪽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고 빨간 애가 들어가고 한쪽에 어떤 애가 들어갑니까? 파란 애가 들어가겠죠. 이쪽에 이런 애가 들어가고 이쪽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런 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 더 분열한다 그랬고 그 두 번째 분열, 감소지 이분열이라고 하죠. 두 번째 분열에서는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 복제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한 번 더 찢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쫙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찢어서 결과적으로 딸세포 몇 개를 만들죠? 4개를 만들죠. 4개를 만들어요. 그럼 빨간 거 있는 걸 찢었으니까 위에 있는 거 2개는 다 어떻게 될까요? 빨간 거 한 줄, 빨간 거 한 줄.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파란 거 한 줄, 파란 거 한 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똑같은 모세포로 시작했지만 첫 번째 감소분열, 제1 감소분열, 그리고 제2 감소분열을 거쳐서 4개의 생세포를 만들게 되죠.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생세포를 만들게 되고 체세포 분열은 어땠어요? 하나의 모세포가 2개의 체세포를 만들었었죠. 맞죠? 그 다음 결과물 모양이 다르죠? 자, 체세포 분열은 결과물이 모세포랑 똑같았네. 그런데 생세포 분열은 결과물이 모세포의 딱 절반뿐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염색체 수 비교해봅시다. 자, 염색체 수의 변화 아까 그 표에서 나왔었죠.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걸 궁금하냐면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염색체를 옆에다가 붙였잖아요.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요. 염색체 개수를 셀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염색체를 이렇게 그린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그릴 때가 있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EBS에서 봤을 때 괜찮은 비유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 염색체는 비타500 음료수로 쳤을 때 작은 병 비타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염색체는 이렇게 그려진 염색체는 큰 병의 비타500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염색체 수는 비타500이 몇 병이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얇고 호리호리한 비타500 한 병이고요. 얘는 좀 뚱뚱한 비타500 한 병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타500 몇 병이에요? 한 병이잖아요. 이 비타500 몇 병이에요? 한 병이잖아요. 자, 이 염색체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이 염색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 비타500의 음료수가 많이 들었어요? 요 비타500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많이 들었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염색체의 DNA가 많이 들었을까요? 이 염색체의 DNA가 많이 들었을까요? 바로 이 염색체의 DNA가 많이 들었겠죠. 몇 배 많이 들었어요? 2배 많이 들었겠죠. 똑같이 복제한 거니까. 즉, 얘랑 얘는 염색체 한 개예요. 얘도 염색체 한 개예요. 단 뭐가 다르다? DNA 양이 2배가 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얘가 EN 이퀄 2. 2개의 염색체예요. 그럼 이거 염색체 몇 개라고요? 이거 하나로 세라 그랬잖아요. 염색체 2개예요. 여전히 변화 없어요. 이거 염색체 몇 개예요? 결과물? 2개잖아요. 핵 하나만 봤을 때. 그쵸?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생세포 분을 보시면 EN 이퀄이 2개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전히 EN 이퀄 2. 2개잖아요. DNA 양이 2배로 늘어났을 뿐이지 염색체는 2개가 맞잖아요. 첫 번째 분열을 하고 나니까 하나당 염색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네. 쌍이 있어 없어? 없네. 쌍이 없으니까 EN이 아니라 N. 다 해서 몇 개 있어? 한 개 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열했어요. DNA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염색체는 하나가 들어있죠. N 이퀄 1.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EN에서 EN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생세포 분열에서는 EN에서 N으로 N에서 다시 N으로 즉 1분할 때 EN에서 N으로 줄어들고 2분할 때는 N에서 N이다. 그대로다. 뭐가? 염색체의 개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DNA의 양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DNA 양. DNA 양으로 따지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처음 이 DNA 양을 2라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 DNA 양은 얼마일까요? 2배로 불렸잖아요. 이게 비타500 작은 병이랑 이게 비타500 큰 병이라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음료수의 양은 어때요?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 DNA 양 몇 배예요? 2배란 말이에요. 4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선 DNA 양이 얼마예요? 핵 하나당 다시 2가 되겠죠. 왜?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DNA 양이 2에서 4, 4에서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2, 4, 2 이렇게 변한다고 표현하고요. 생세포 분열에서는 여기 DNA 양을 2라고 봅시다. 얘 몇 배예요? 2배로 늘었잖아. 4요. 첫 번째 분열을 했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있어요? 이게 1이고 이게 2잖아요. 이런 거 2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죠? 절반이죠. 그럼 뭐예요? 2죠. 얘를 찢어서 또 절반이 됐어요. 얼마요? 1이죠. 생세포 분열에서는 DNA의 상대적인 양은 2에서 4로 늘어났다가 복제했을 때 한 번 분열하면 4에서 2로 줄어들고 두 번째 분열하면 2에서 1로 다시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2, 4, 2, 1로 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그걸 표현한 표가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바로 이 표인 거예요. 이제 이 표가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 변화, EN에서 EN 변화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EN에서 N으로 줄어들었다가 N에서 N으로 유지가 된다. 1분열, 2분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 하나당 DNA 양은 2에서 4, 4에서 2 여기 복제됐다가 분열하는 거고요. 생세포 분열에서는 2에서 4 복제했다가 첫 번째 분열에서 4에서 2로 반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 분열에서 2에서 1로 또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이 부분이 이걸 도대체 왜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진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이렇게 말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로 제시하기도 해요. 자, 여기 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약간 다르죠? 자, 여기는 이 G가 바로 세포 주기에서 멀리 가냐면 간기예요. 간기. G, S, G 이 세 가지가 다 간기에 해당됩니다. 간기.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DNA의 상대적인 양을 보면요. 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딱 보신 순간 알 수 있겠죠? 자, 보신 순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DNA 상대량이 2였다가 여기 S기가 DNA가 합성되는 시기거든요. 자, DNA가 합성되는 시기에 4까지 늘어나요. 그랬다가 분열을 마치면 다시 2로 줄어들어요. 2에서 4, 4에서 다시 2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체세포 분열인가요? 생세포 분열인가요?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나타낸 그래프죠. 자, 여기는 그래프 볼게요. 처음에 2로 시작했다가 DNA 상대적인 양이 DNA를 복제하는 시기에 4로 늘어났다가 여기 M1이라고 되어있죠? 첫 번째 분열기에 2로 줄어들다가 여기 M2라고 되어있죠? 두 번째 분열기에 다시 1로 줄어듭니다. 2에서 4로 가다가 4에서 2로 가서 2에서 1로 가는 거. 두 번의 분열이 있는 거. 분열기 자체가 두 번 있잖아요. 그쵸? 두 번의 분열이 있는 바로 이 그래프. 어떤 분열이죠? 네, 생식세포 분열이죠. 생식세포 분열의 그래프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이게 체세포 분열이냐 생식세포 분열이냐를 쉽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기 분열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간기 분열기. 한 번 분열하면 체세포 분열, 두 번 분열하면 생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DNA 양의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이다. 이렇게 생긴 거. 2에서 4에서 2로 가는 건 체세포 분열이다. 2에서 4, 다시 2에서 1 이렇게 가는 거는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과정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과정이냐면 그래프 그림을 좀 같이 봐야겠네요. 자, 여기는 이 그림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체세포 분열에서 자, 처음 이 상태, 모세포인 상태가 바로 여기 이 상태고요. DNA가 두 배로 복제된 이 순간이 여기 이 상태고요. 그래서 분열 쭉 해가지고 딱 쪼개진 바로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여기는 이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소 분열에서는 자, 맨 처음 이 모세포 이 상태가 바로 여기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서 4가 된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염색체가 복제되어 있는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다가 첫 번째 분열이 된 이 순간은 뭐예요? 바로 이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이 된 이 구간은 뭐냐? 이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그 정도 매치시킬 수 있으면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DNA의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여러분들 DNA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배로 복제가 된다 그랬죠. 똑같은 DNA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DNA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냐. 자, 여러분 DNA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뼈대가 되는 부분들이 당과 인산이 뼈대를 이루고 있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염기죠. 맞죠?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자세히 가서 보시면, 평면화 시켜서 보면 당인산화 되는 뼈대가 양쪽에 있고, 거기에 달리는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뭐가 있다고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가지 염기가 있는데, 그 4가지 염기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마주볼 수 있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마주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 DNA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요. 상보적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 DNA를, 똑같은 DNA를 두 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잘 보십시오. 이 DNA 염기와 염기 사이에 이 부분 있죠. 이 사이 부분은 수소결합이라는 공유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소가 잘라서 이렇게 DNA를 벌려버립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DNA를 벌려요. 그리고 DNA를 벌린 상태에서 이 부분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자, 그럼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달라붙게 하냐? 자, 여기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붙을 건데, 여기 붙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염기를 가져와야 돼요? 티민 옆에는 무조건 누가 붙는다고? 아데닌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아데닌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거고, 여긴 구아닌이 있으니까 사이토신이 붙을 거고, 여긴 아데닌이 있으니까 티민이 붙을 거고, 여긴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구아닌이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쪽에 아데닌이 있으니까 여긴 티민이 붙을 거고, 여기에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여긴 구아닌이 붙을 거고, 여기에 티민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데닌이 붙을 거고, 여기 구아닌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이토신이 붙겠죠. 맞죠?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정해지면 나머지 한쪽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온 결과물 봅시다. 티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원래 거랑 똑같죠? 티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반대쪽 봐도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구아닌. 똑같죠? 원래의 DNA와 복제된 두 개의 DNA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띄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복제된 이 DNA를 보세요. 이 복제된 DNA의 이 절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복제된 DNA의 이쪽 절반, 이 부분은 어때요? 원래 DNA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는 절반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절반이 새로 만들어지죠. 이 절반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절반이 새로 만들어지죠. 이처럼 DNA가 복제될 때 절반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절반이 새로 붙는다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 DNA가 복제를 하긴 복제를 하는데 얼마만큼 보존이 되냐? 절반, 반만 보존이 돼요.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라고 합니다. DNA가 복제될 때는 이렇게 반보존적 복제를 하고 상부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피곤해요. 지금 현재 시각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밤을 새고 있어요. 외박이죠, 외박. 이 정도면 선생님 이제 혼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 세포 분열할 때 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온 생식세포는 몇 가지가 나와요? 4개가 나오지만 종류는 2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분명히 2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자, 어떤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DNA로 구성되어 있다. DNA로 구성되어 있고 그 DNA의 특정 부분들이 뭐다? 바로 어떤 유전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특정 부분을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사람의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쌍꺼풀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 역시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얘랑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의 같은 부분은 같은 걸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유전자예요. 같은 걸 결정하는 유전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곱슬머리를 결정하는 유전자라면 역시 이 부분 역시 뭘 결정하는 유전자다? 곱슬머리를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다만 이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주더라도 엄마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아빠는 곱슬머리 유전자를 줬지만 엄마는 생머리 유전자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곱슬머리 유전자와 생머리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와 외꺼풀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낳을 때는 내가 생세포를 만들죠?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여기 있는 상동염색체를 각각 나눠 가진다라 그랬죠? 맞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다시 그려보면 일반적으로는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뭐 먼저 해야 됩니까? DNA를 복제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원래 DNA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쌍꺼풀 유전자, 여기에는 외꺼풀 유전자가 있었고, 여기에는 곱슬머리 유전자, 여기에는 생머리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복제한다 그랬죠? 똑같이 복제해서 옆에 붙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 당연히 쌍꺼풀 유전자가 있겠죠. 이거 똑같은 걸 그대로 복제해서 붙입니다.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요? 곱슬머리 유전자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똑같이 복제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복제해서 붙여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 여기에는 외꺼풀 유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생머리 유전자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분해를 하죠. 어떻게 분해한다 그랬어? 어떻게 서는지는 진짜 생략하고요. 이렇게 분해하겠죠?
이 상동 염색체는 서로 나눠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표시하면 여기는 쌍꺼풀, 쌍꺼풀, 곱슬머리,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외꺼풀, 외꺼풀, 생머리, 생머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반으로 찢어지면서 총 4개의 생세포를 만든다고 했었죠. 계속해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생세포에는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생세포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생세포는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네 번째 생세포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남자로 치면 얘네들 다 하나하나가 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자. 꼬리를 달고 정자가 되는 거야. 난자를 향해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이 생세포, 이 정자는요, 어떤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요? 얘를 그대로 찢은 거잖아요. 쌍꺼풀, 곱슬머리. 얘도 마찬가지로 쌍꺼풀, 곱슬머리 유전자 가질 거고요. 여기는 이 정자는 외꺼풀의 생머리, 외꺼풀의 생머리라는 유전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포가 생시세포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 상동 염색체가 각각 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 이 쌍꺼풀, 실제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하나의 염색체 위에는 이 쌍꺼풀 유전자와 이 곱슬머리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 위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유전자, 이 유전자는 이렇게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곱슬이면 쌍꺼풀이야, 무조건. 예를 들면 생머리면 무조건 외꺼풀이야. 이런 식으로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있는,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는 함께 다닐 수밖에 없다. 이때 이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서로 뭐라고 표현하냐?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 정자는 딱 2가지 정도만 나오죠. 그러면 아, 저는 쌍꺼풀에 생머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배울 교차라는 거예요. 자, 교차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쭉 이어서 가볼게요. 자, 시작은 똑같은데 DNA를 복제해서 옆에 붙이는 과정 있죠? 염색체를 복제해서 그대로 붙이는 과정에서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만드는데 여기서 이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을 하게 돼. 붙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이 서로 둘의 다리를 교차, 서로 이렇게 만나서 나눠 바꿔서 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거였어. 그런데 이 다리 부분을 바꿔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꿔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파란 다리가 빨간 다리를 바뀌고, 여기는 빨간 다리가 파란 다리로 바뀌는 거겠죠? 자, 그렇죠.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나왔을까? 이쪽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빨갛게 돼 있을 거고, 이쪽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파랗게 돼 있겠죠.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제2분열을 하게 되면, 감수 제2분열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한쪽은, 하나는 이런 게 나올 거고, 파랑파랑, 하나는 파랑, 빨강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는 빨강, 파랑이 나올 거고,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빨강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찢었으니까. 이렇게 찢어서 나왔으니까.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아까 했던 대로 뭘 그릴 거냐? 유전자들을 다 그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만들어진 정자들이에요. 정자. 아, 오늘 진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지금 그림을 대충 그리고 있어요. 자, 봅시다. 원래 시작대로 해볼게요. 여기 쌍꺼풀 유전자, 외꺼풀 유전자 있었어요. 곱슬 유전자, 생머리 유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는 라지 A, 라지 B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쌍꺼풀 유전자, 그 다음에 곱슬머리 유전자, 생머리 유전자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외꺼풀 유전자, 생머리 유전자. 근데 여기 뭐가 들어오게 돼요? 곱슬머리 유전자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자는 어떤 유전자물을 담게 되는 거죠?
쌍꺼풀이 있으면서 곱슬머리. 이 정제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게 되죠? 쌍꺼풀이 있으면서 생머리. 이건 어떤 정보를 담게 되죠? 외꺼풀이면서 곱슬머리. 얘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게 되나요? 외꺼풀이면서 생머리라는 유전 정보를 담게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거. 쌍꺼풀이 있으면서 생머리. 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일어나면? 교차가 일어나면. 이런 교차는 어떤 경우에 일어난다? 연관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근데 교차가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차가 일어나면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여기 정자 몇 가지 정도밖에 없었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라지 A, 라지 B 아니면 스몰 A, 스몰 B였죠. 여기 보시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종류가 다양해졌죠. 즉 교차가 일어나는 것의 의의는 뭐냐?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화에서 배웠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면 그 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교차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잘 이해해 두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써 일단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한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